빠르면 미국 같은 경우 올 12월에 FOMC가 한 번 남았는데요. 그걸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내년 1분기 아까 미국이나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봤습니다만 실물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거시적인 경기 흐름부터 여쭤보려고 교수님 모셨는데요. 예,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는데요. 근데 과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빨리 극복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했고 네.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해 또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하락, 둔화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저는 내년 세계 경제는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10월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인플레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 경기 전망이 더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물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동안 올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3분기 플러스 성장했다가 4분기도 약간 플러스 성장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에 소비가 둔화되면서 네.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은 곧 경기 침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였는데 지금은 물가가 정점 시기는 지났어도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러면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금리를 계속 더 올리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저는 빠르면 미국 같은 경우 올 12월에 FOMC가 한 번 남았는데요. 그걸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물론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10월 달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상승률이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가면 5%대 내년 하반기 가면 3% 안팎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거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모든 전망 기관들이 미국 경제 성장을 낮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0.8%였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보니까 0.4%로 낮췄거든요. 네. 거의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3%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고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11월부터 실업률이 약간 오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도 내년 상반기 와서는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빨리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올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FOMC는 어느 정도 만약에 올린다면 저는 0.50%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올리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0.5면은 4.5% 상한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번 우리나라도 11월 24일 날 한 번 남았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초 0.50%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원화 가치가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환율이 1,430원 갔다가 1,410원대, 20원대, 1,320원대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걸 보면은 한국은행도 저는 0.25%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 사실 기업 자금사청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고려하면 0.25%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점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도 올 4분기부터 저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4분기에는 전분기 비 0.3%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 증가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소득 감소했고 금리 오르니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요새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인데요. 네. 수출이 그래도 9월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10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아마 마이너스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 경기 불황을 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바로는 뭐 미국은 기준금리 4.5%, 우리나라는 3.25%요 수준에서 뭐 당분간 뭐 정체겠죠. 뭐 바로 예, 그렇죠. 내리지는 못하니까. 바로 내리지는 네. 못하고요. 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하긴하고 나서야 뭐 그거는 뭐 내년 하반기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지표를 보고 좀 선회를 할까요? 하반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미국 같은 데는 실업률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고용은 계속 증가했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예, 그런데 실업률이 9월에 3.5%에서 10월에 3.7%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가계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많이 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저축률이 저는 9월 보니까 3.1%로 떨어졌거든요. 장기 평균이 한 70% 정도 돼요. 네. 그게 이 3.1% 의미가 뭐냐면은 2006년, 2007년 그때도 3%로 떨어졌는데요. 금융위기 직전 그만큼 미국 가계가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아마 소비가 줄어들고 빠르면은 내년 1월부터라도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주간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12월, 1월 가면서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네.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도 뭐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 좀 하긴 하고 인할 네. 테니까요. 좀 시간은 걸릴 것 네, 같습니다. 뭐 예. 바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예, 예. 어쨌든 고용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10월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글로벌 지수가 좀 잠깐 예. 반등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식의 바닥이 언제냐 했을 때 이제 슬슬 들어가도 되는 거냐, 뭐 잠깐의 뭐 지표긴 했지만 어떻게 볼까요? 예, 저는 뭐 앞으로 뭐 주가나 부동산을 전망할 때 금리보다는 경기, 기업 수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리 충격은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해 버렸고요. 예, 저는 뭐 내년 1분기 아까 미국이나 우리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봤습니다만은 실물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아마 주가가 아직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미국 물가 발표되고 뭐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조금 시장이 이번 물가가 그동안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망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번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고 특히 근원 물가가 6.6% 전망했는데 6.3%로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은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기는 힘들고요. 뭐 내년 뭐 1분기 초반까지 한 번 더 조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들어갈지 예. 말지를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도 주식이 제가 다른 교수님 영상들 찾아보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빠르게 선반영이 돼가지고 더 바닥에 다 가까워지고 있다.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예. 내용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 4분기 주식 한 30%, 1분기 한 70%, 100을 사신다면요.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건 맞습니다. 제가 작년 뭐 하반기부터는 주식 비용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는 제가 뭐 거시경제,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총통화,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습니다. 특히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는 작년 4월에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 지표로 볼 때 지난 9월에 코스피가 2150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0-30% 저평가됐어요. 지금 주가가 다시 네, 2,400까지 네, 오르면서 저평가 정도가 조금 해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가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주식은 팔 때는 아니고요.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갈 때다. 그런데 내년 그 1분기 초반에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쯤이 더 바닥이 될 수 있으니 그때 좀 본격적으로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집값 얘기를 하면은 집값이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특히 뭐 뉴질랜드나 호주 뭐 이런 국가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독 집값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나라 혹은 도시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 보니까 세계 집값 거품 정도를 평가했던데 네. 뭐 뉴질랜드 그런 나라가 상위권 1위더라고요. 예,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값이 왜 올랐느냐 이렇게 볼 때 집은 많이 안 지어야 되는데 그래도 뉴질랜드 지금 호주 같은 데는 이민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이 부족해가지고 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 거품이 예, 꺼지는 과정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먼저 꺼졌고요. 네. 예, 미국 집값도 거품이 꺼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집값 보면은 20대 도시 기준 보면요. 2012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135% 올랐어요. 네.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 집값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면서 왔는데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올랐거든요. 105%. 근데 그때보다 집값이 지금 더 많이 올랐다는 올랐네요. 거죠. 네.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지금 미국 집값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미국 집값도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다. 전 세계 부동산이 거품이 뭐 뉴질랜드,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도 다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과거 하락장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과거 뭐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아이엠에프 때도 하락장이 있었는데 과거 하락장하고 주택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하락장하고 이번 하락장의 뭐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주택 가격이 뭐 97년 외환위기 때 한번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해가지고 그때는 서울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국보다는. 네. 예,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거품 정도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집값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통계청에서 월세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제가 구해보는데 특히 그 PIR이라고 그러죠.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서울의 경우 작년 말에 19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그 중간 가구, 2인 가구, 중간 가구 소득 가진 사람이 뭐 중간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그게 올 6월 달에는 17.6배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부터 그게 평균이 12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월세 지수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건 가격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근데 이걸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국 주택 가격이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대평가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집값이 역사적으로 가장 가대평가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만큼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기존의 거품이라는 게 사실 유동성에 연관이 많이 깊잖아요. 저금리가 그렇죠. 오래된 예. 것 그것도 그런데 사실 앞에는 뭔가 외부 충격이었다면 사실 지금 충격이 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유동성만으로도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꺼지는 게 예. 자연스러운 수순인 건지. 뭐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그러면은 뭐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거품이 발생했으니까 그 거품은 꺼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20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지 네. 않습니까? 금리는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네.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이제 집값이 거품이 붕괴되는 건데 뭐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했던 모든 자산 가격이 본질 가치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나 집값 이런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경착륙하죠. 네. 예를 들어 제가 주가 아까 경착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작년 4월까지 보면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40%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9월에 20%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그렇죠. 네. 그만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 경착륙했다는 거죠. 근데 집값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0% 가대평가됐는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떨어질 때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공간에서는 그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